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혹시 그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세요? 출근길에 눈이 무겁고 점심 먹고 나면 몸이 축축 처지고 퇴근 무렵엔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지는 그 상태. 우리는 흔히 이걸 그냥 컨디션 난조나 평범한 피로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피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누구나 다 겪는 일상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만약 그 피로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이 세 사람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소련의 휴양도시 얄타에 모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미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어요.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초기 중풍 증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긴 비행으로 인한 시차 적응조차 마치지 못한 채 회담에 참석했고 그 전날에는 스탈린이 주최한 성대한 만찬에서 과음까지 했습니다. 결국 회담 당일 루스벨트는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냉정한 판단력은 흐려지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련에게 한반도 북부, 즉 38선 이북 지역을 사실상 넘겨주는데 동의하게 되죠. 총 한 발 없이 소련은 한반도의 절반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루스벨트가 그날 덜 피곤했더라면, 조금만 더 맑은 정신으로 회담에 임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피로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피로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입니다. 피로는 단지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중요한 결정을 실수하게 만들 수 있는, 즉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피곤할 때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고 예민해지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 짜증을 내거나 중요한 일을 미루고 포기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피로가 뇌에 주는 영향 때문입니다. 뇌는 산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고 피로가 쌓이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느끼는 피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혹시 그 피로가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안의 질환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피로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단 한 번의 피로가 역사를 바꿨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피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피로를 컨디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 넘기는 시대를 지나 피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피곤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피곤하시진 않나요? 충분히 잠을 자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감이 일상처럼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를 일시적인 상태로 오해합니다.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혹은 날씨 탓이나 계절 탓으로 넘기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지속적인 피로감은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피로가 이유 없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입니다. 빈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럼증을 먼저 떠올립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눈앞이 하얘지는 현상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빈혈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피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빈혈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결국 몸은 산소 결핍에 시달리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고 식사도 잘하는데 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심리적 변화보다 신체 증상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지독한 피로입니다. 의욕이 없고 움직이기 싫고 무기력한 하루가 반복되죠. 말은 웃으며 하고 있지만 눈은 슬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쉽게 눈치채기 어렵고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넘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자살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로가 반복되면서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코골이, 즉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를 곤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건강한 사람의 특징처럼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코를 곤다, 잠을 깊이 자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면 중에 목 안쪽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 흐름이 방해되고 이로 인해 코를 골게 되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수면 중 몇 초씩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자도 숙면이 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인을 모르는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빈혈 산소 운반 능력 저하로 인한 만성 피로, 우울증 의욕 상실과 무기력감이 먼저 오는 신체화된 정신질환, 수면무호흡증 깊은 수면을 방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질환.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고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모를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그 원인을 꼭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피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이 한마디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피곤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피로가 밀려오고 점심 이후엔 무기력해지고 퇴근 후엔 완전히 지쳐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덜 움직이며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무려 53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1년 이탈리아 알프스의 외치마을 근처 얼음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외치미라라고 불리는 5300년 전 원시인의 시신입니다. 놀랍게도 시신은 꽁꽁 얼어 보존되어 있었고 그의 복장, 무기, 장비, 심지어 위 속의 음식까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키 165cm에 체중 50kg 정도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곰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으며 손엔 청동 도끼와 활을 들고 있었죠. 게다가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부족 간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추운 알프스를 넘다 얼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강인하고 생존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단단한 근육, 야성적인 생존력,
맹수와의 싸움, 알프스 설원을 맨몸으로 건너던 그 시대의 인간.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체격은 더 크고 먹는 건 더 많고 수명도 길어졌지만 정작 우리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피로, 탈진, 번아웃, 우울감. 과연 우리는 정말 진화한 걸까요? 아니면 편리함에 퇴화한 걸까요? 이 차이는 단 하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원시인은 하루 종일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뛰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도망치고 몸 전체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었죠. 그에 비해 현대인은 어떨까요? 현대인은 일상을 대부분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보냅니다. 집, 사무실, 자동차, 카페, 지하철 어디서든 앉아있고 손끝으로만 움직입니다.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 운전석에 앉아 꼼짝도 안 하는 시간, 회의실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 우리는 가만히 있는 시간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현대인은 포유류 중에서도 근육량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합니다. 심지어 지방은 늘어나고 있죠.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근육인데 그 공장이 점점 줄어드니 당연히 피로가 더 쉽게 쌓이고 회복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대신 늘 생각합니다. 시험 걱정, 실적 압박, 가족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 모든 고민은 우리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은 비상 상황에 반응하는 신경입니다. 사자가 나를 덮칠 때, 불이 났을 때, 도망쳐야 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뇌는 진짜 사자와 시험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위기라고 생각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맥박은 빨라지고 혈압은 오르고 숨은 거칠어지고 소화는 안 되고 면역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 염증, 탈진, 우울, 질병. 현대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교감신경 과잉 활성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면 원시인은요? 사자가 나타나면 몸은 전투 모드로 들어갔지만 사라지고 나면 바로 휴식 모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시켰습니다.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피로의 원인은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니라 제대로 쉬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머리만 쓰고 신경만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는 진짜 쉴 줄을 모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몸은 원시인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지나치게 현대화되어 있죠. 몸은 뛰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우리는 앉아있고 먹고 걱정만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계속되면 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시인의 삶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움직이세요. 걷고 뛰고 몸을 쓰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피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좌우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자에게 쫓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눈앞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전투 또는 도주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최강의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호흡을 거칠게 만듭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시야가 넓어지고 손에는 땀이 나며 소변을 급하게 보고 싶은 충동도 생기죠.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이 코르티솔의 작용 덕분에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전력 질주를 하거나 높은 곳을 뛰어오르거나 무기를 들어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도 뛰어나 아스피린보다 약 100배 강한 항염작용을 하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힘을 내게 해주는 말 그대로 생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호르몬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분비될 경우 그 강력한 효과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현대인은 사자에게 쫓기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시험, 실적, 경쟁, 인간관계, 경제적 불안, SNS 비교, 가족 스트레스 등 온갖 심리적 위협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이 모든 것을 실제 위협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원시인은 어땠을까요? 사자에게 쫓기는 극단적 상황이 지나면 그는 바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식사하고 회복했죠. 즉,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몸을 안정시켰습니다. 위기와 휴식이 균형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인은요,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휴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일 끝나면 회식, 출근길은 교통체증, 집에서는 육아와 청소, 쉬는 것 같지만 뇌는 여전히 전투 상태입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은 낮에도 밤에도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결국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채로 살게 되고 몸은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하지만 동시에 면역세포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가 많아지고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교감신경이 위장 운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늘고 체력은 바닥납니다. 코르티솔 과다는 수면의 질도 방해해 다음날 아침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태가 만성 피로로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제대로 쉬고 있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 핵심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소화를 돕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진정과 회복을 이끌어줍니다. 코르티솔 분비도 낮추고 몸에 진짜 쉼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죠. 이 완급의 조절이 바로 피로를 이기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피로를 푸는 진짜 방법은 단순한 수면이나 보약이 아니라 몸의 생리 시스템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과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인 이완, 즉 명상, 산책, 깊은 호흡, 따뜻한 목욕, 햇볕 쬐기,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 후 회복, 즉 교감신경을 한번 확 끌어올린 뒤 충분히 떨어뜨리는 패턴 훈련도 코르티솔 밸런스를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장 후 완전한 이완의 시간을 생활 속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서서히 줄어들고 몸은 다시 회복력을 되찾으며 만성 피로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은 적당할 때는 최고의 친구지만 과하면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 호르몬을 통제하는 건 오직 우리 자신.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뇌와 신경계를 원시 상태의 리듬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피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로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신호이자 경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로를 이길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하면 잠 좀 자면 괜찮겠지, 영양제 하나 챙기면 낫겠지, 주말에 몰아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는 생활의 패턴, 생각의 방식, 그리고 몸의 상태까지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로를 근본적으로 이기기 위한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모두 실천할 때 비로소 몸과 뇌가 함께 회복을 시작합니다. 1. 마음가짐 5%만 덜 욕심내기. 교감신경을 내려놓는 연습.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목표가 조금만 어긋나도 초조해지죠. 이 모든 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다름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욕심과 비교라고. 즉,
우리가 피로한 이유는 일이나 환경 자체보다 마음속 과도한 기대와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5%만 덜 욕심내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95점으로 100만 원을 모려했다면 95만 원으로 100km로 달리던 자동차는 95km로. 이 작은 하향 조정만으로도 교감신경이 확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일부러 밟아야 몸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2. 운동 고강도 플러스 간헐적 운동으로 사이토카인 샤워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운동을 쉬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과로한 피로는 휴식이 정답이지만 정신적으로 누적된 피로는 오히려 움직여야 풀립니다. 특히 현대인의 피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피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고강도 운동, 그것도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예가 바로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체력 훈련입니다. 20m 왕복 달리기처럼 강하게 뛰고 약하게 걷고 다시 뛰고 하는 방식이죠. 이런 인터벌 운동은 근육과 심폐지구력은 물론 면역계 활성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특히 이 운동을 하면 몸속 백혈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샤워입니다. 이 물질은 몸속의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며칠 후엔 새로운 혈관과 조직을 복구하는 작용까지 합니다. 즉, 운동은 단지 살을 빼거나 땀 흘리는 활동이 아니라 몸속 세포를 리셋하고 재생시키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단, 무리하지 말고 짧게라도 심박수를 올릴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식단 피로 잡는 3가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B, 철분.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피로를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줄고 에너지 대사가 느려져 있고 산소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해결해 줄 영양소가 필요하죠. 단백질은 근육의 원료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피로에 강해지고 체온도 유지되며 대사 효율도 높아집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의 촉진제입니다. 음식을 불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고기, 간, 달걀, 생선 등에 풍부합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의 핵심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부족하면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성 피로가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등으로 철분이 자주 부족하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이 3가지가 고루 들어있는 대표 식품이 뭘까요? 바로 붉은 살코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입니다. 물론 지방 많은 부위 말고 홍두깨살, 목살, 안심처럼 살만 있는 부위로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4. 수면 피로 회복의 진짜 핵심, 잠을 다르게 자야 한다. 마지막 4번째 전략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수면입니다. 잠은 피로 회복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얕게, 짧게, 불규칙하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좋은 수면을 위한 핵심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은 고정하세요. 몇 시에 자든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취침 1시간 전 머리를 비우세요. 1. 뉴스, SNS 모두 끄고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성장 호르몬, 면역물질 등은 자정 무렵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카페인은 오후 4시 이후 끊기. 난 커피 마셔도 잘 자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뇌파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침실은 어둡게 조용하게. 진짜 수면 환경은 원시인의 밤처럼 조용하고 어두워야 합니다. 이 4가지 전략인 이완, 운동, 영양, 수면은 각각의 효과도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회복 효과를 냅니다. 지금의 피로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 너무 조급하게, 너무 무리하게 살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몸에게도 시간을 줄 차례입니다. 회복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내 삶을 다시 조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쉬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일상은 피로로 가득 차 있지만 이상하게도 휴식은 오히려 서툴고 어색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그냥 누워버리는 것,
주말에 늦잠 자는 것, 소파에 늘어져 있는 것. 이게 과연 진짜 회복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휴식이 오히려 피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극단적 과로 후 완전 정지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마친 날 밤늦게까지 과로한 후 이제 다 끝났어 하며 집에 돌아오자마자 샤워하고 침대에 벌러덩 눕습니다. 그리고 12시간 가까이 죽은 듯이 자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때요? 몸이 더 쑤시고 입안은 헐고 잇몸은 붓고 두통까지 생긴다. 그럴 때 많으시죠? 이게 바로 잘못된 휴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미국 보스턴 마라톤이 끝난 직후 지역 병원들이 갑자기 감기염증 환자로 북적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심하게 운동하거나 과로한 후 갑자기 에너지를 0으로 끊어버리면 몸은 오히려 면역력 저하와 염증 반응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속 코르티솔, 천천히 줄여야 산다.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생존 호르몬이죠. 그런데 그 코르티솔이 최고조로 분비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은 순간적으로 방어를 멈추고 대신 염증과 면역 반응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감기, 근육통, 입병, 잇몸 붓기,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쉬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딱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휴식의 기술,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잘 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3단계 휴식 루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복의 전환 움직이며 쉬기. 업무든 운동이든 과로가 끝났다면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 정도는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맨손 체조, 요가, 스트레칭, 조깅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회복 브릿지를 만들어줘야 몸이 부드럽게 회복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교감신경 활성화 이완의 연습. 이제 진짜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공간, 간접 조명, 따뜻한 물 한 잔, 느린 음악. 몸과 마음이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그 상태에서야 비로소 면역과 재생이 시작됩니다. 이때 명상이나 복식호흡, 따뜻한 족욕, 반신욕도 아주 좋습니다. 핸드폰은 손에서 놓으세요. 불안감과 비교심을 일으키는 SNS는 회복의 적입니다. 3단계 수면의 질 높이기. 잘 자야 진짜 쉰다. 수면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특히 피로가 누적된 날일수록 질 높은 수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뇌파가 깊은 단계로 도달하는 숙면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엔 전자기기 끄기. 자기 전 따뜻한 샤워로 체온 조절.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밤 12시 이전 취침, 기상시간은 고정. 또 하나 중요한 팁. 수면 직전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른다면 메모장에 써서 뇌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머릿속을 비워야 깊은 수면이 가능합니다. 잘 쉬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천천히 회복 모드로 유도하고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원시인은 사냥을 마치면 곧바로 나무 아래에서 쉬었고 해가 지면 아무 고민 없이 잠에 들었으며 다음 날이면 다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인은 머리로 계속 일하고 몸은 갑자기 멈추고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쉬는 것조차 또 다른 과업처럼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식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로를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쉬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조건 눕고 오래 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과로 전환 이완 숙면, 이 완급 조절의 고리를 잘 연결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진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 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